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서해에 이어 어제는 잠수함 시설이 있는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금 전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하고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대시 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이 미사일들이 7,421초, 7,445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면서도 이 비행 거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는데요. 신문은 또 김 위원장이 핵 동력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당 부문들이 수행할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핵 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면서 군 핵 무장화 실현과 국가 핵 억제력 작용 공간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업들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합동参謀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8시쯤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신포가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밀집한 곳인 만큼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사일 재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북한 측 주장대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우리 군이 미사일을 사전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직접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한미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YTN의 질의에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과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 또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약속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모한 행동 탓에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정부는 향후 러시아의 향배가 중요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러 관계 관리에 있어서는 향후 러시아의 관련 향배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최근 러북 간 군사협력 동향과 우리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단일 정당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과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등을 위해 공동으로 창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정당 명칭은 일단 개혁미래당으로 정했고 중앙당 창당대회는 다음 달 4일 열기로 했습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공천심사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의힘 후보자 공모에 지원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 접수를 앞서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모레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면접을 실시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선거구별 컷오프 대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유가족 등의 반발을 고려해 후속 대책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열흘 만인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안에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시한인데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수 있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는 등 문제가 적잖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5번째 거부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후폭풍을 최소화할 대책을 함께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마무리되기 전에라도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경우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묶어 파상 공세를 펼칠 태세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시점은 제2요구 건의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오는 30일 정례 국무회의 직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가족과 지인을 내세워 화물 운송법인 4곳을 운영한 업체가 화물차주들의 운송료를 가로채 잠적했다는 보도 저희가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운영자 김모 씨는 범행 이후에도 비슷한 화물 운송업체를 차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하청업체와 친분을 주변에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품 로비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주들의 임금을 가로챈 화물운송법인 A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고지된 우편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법인 사무실로 등록된 이곳은 현재 아무도 있지 않은 듯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A사 등 4개 화물운송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 씨가 잠적한 건 지난해 7월쯤. 이에 앞서 2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건 물론 화물차주들의 운송료와 직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가로챈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17억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씩 10여 명이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 한다 회사한테. 그리고 월 10%씩을 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간 거죠. 그래서 17억 정도를 못 돌려받아서. 잠적한 김 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또 다른 화물 운송 법인을 차리려고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거래하던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CLS 1차 하청업체와 신분을 과시한 겁니다. 지난해 10월엔 1차 하청업체 소속 운송관리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넸다며 금품 로비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팀장 자기가 어떻게 구워 살면서 나한테 그래서 500만 원 가져갔단 말이야. 뇌물? 여태까지 받아먹은 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고소를 예고한 가운데 1차 하청업체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담당 직원의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에게 일부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5억 원가량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LS 하청과 재하청업체에서 화물차주들의 먹튀 피해가 반복되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엔 대금 지급 시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청인 CLS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다음 달 말에 지급하고 있다 보니 화물차주들은 한두 달 뒤에야 운송료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목돈을 쥔 하청, 재하청업체가 작정하고 돈을 가로챈다면 피해자들은 뒤늦게서야 피해를 인지하게 되는 꼴입니다. 원청인 CLS 측은 하청업체 대금 먹튀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산 시점이 개선돼야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더 싼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먼저 전화를 걸어 대출 환승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5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 10% 안팎으로 빌렸던 신용대출 2건을 6%대로 바꿀 수 있다며 내건 조건은 기존 대출 상환이었습니다.
부분은 정리가 되셔야 되는 조건으로 지금 네. 6,700만 원 승인 나오신 거고 금리는 6.2% 지금 확정이 되셨어요, 고객님. 은행 직인까지 찍힌 서류에 의심 없이 보낸 돈은 자그마치 3,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축은행이라고 그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뭐 2,300만 원 완납했음 이렇게 하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금리의 이자를 줄여보려다 박 씨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된 이후 이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대환대출 사칭 비율은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되면 관련 피해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환대출 신청액이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환대출 기조에 편승을 해서 이를 노리는 이제 보이스피싱 역시 많이 늘고 있고요. 본인이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걸 명심하고 금융감독원은 정부나 금융사를 사칭한 대환대출 권유 전화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젯밤 서울 구기동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저 초소에 SUV 차량이 돌진해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70대 운전자가 다치는 등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대사관저를 지키는 작은 초소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초소 문과 유리창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SUV 차량이 초소를 들이받은 건 어젯밤 10시 10분쯤. 사고 차량은 초소를 들이받고 뒤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초소 안에서 홀로 근무를 서던 경찰관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저 초소가 날아가 있고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들이 막 황급히 왔다 갔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UV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SUV를 몰던 7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장윤아들목 창원 방향을 지나던 25톤 화물차가 멈춰있던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안에 있던 일가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정차한 경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전남 담양 강쟁리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컨테이너 안에 있던 60대 여성 A씨가 숨졌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A씨는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사천읍에 있는 다가구 주택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으로 이미 도시화만 지역을 개발할 경우엔 자연경관 영향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 영향심의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엔 자연경관 영향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 무효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 등록부를 정정한 경우에도 정정된 등록부를 보존하고 제작성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례 없이 낮은 출산율에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면서 지자체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과거 대선 공약까지 현실화하는 분위기인데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하면 1억 원,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10살 때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17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꾸준히 등장했던 결혼수당 1억 원. 당시만 해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얻은 이런 공약이 사실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허경영 후보가 예언자였다는 자주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 다급한 상황을 반영하듯 현금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산 때 주는 천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합하면 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정부에서 받는 돈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금을 더하면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출산 지원금과 양육수당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면서 전체 출산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70% 정도가 현금성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일부 계층에서만 더디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다 지역 간 인구 이동에 그칠 뿐 전체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구 뺏기 경쟁을 가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이 등록증만 바꾸는 거예요.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 역시 주택대출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양육에 필요한 가족복지 분야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돈을 정말 그야말로 쏟아 부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은 돌봄 시스템 변화부터 노동시장, 기업 문화까지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단순한 현금성 정책이 아닌 촘촘한 설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딥페이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사이버 보안 회사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에 올라온 딥페이크 영상 수는 9만 5천여 건으로 AI가 본격 확산되기 전인 2019년 1만 4천여 건에 비해서 5.5배 증가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관련 피해 사례는 3년 사이 10배 넘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딥페이크의 범람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는 일부 정치인들이 불리한 상황이나 곤경에 빠졌을 때 딥페이크라고 우기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다고 전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실언과 실수를 모아놓은 폭스뉴스 광고에 대해서 AI가 만들어낸 가짜라고 주장한 적이 있고요. 또 타이완과 인도에서도 부적절한 모습과 음성이 유출된 정치인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AI가 낳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빅테크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술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옛 트위터 X는 AI에게 맡겼던 콘텐츠 검수를 다시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딥페이크와 더불어서 스와팅도 문제라고 합니다. 이 스와팅은 미국 특수기동대 스왓에서 따온 신조어인데요. 경찰이 대응하도록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에 폭탄 테러를 할 거라고 하거나 누군가를 총으로 쏠 거라고 예고하는 식인데 주로 정치인, 행정부나 사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정치 폭력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인사,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주 유엔 미국 대사 등이 이 스와팅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FBI는 스와팅에 대해서 대응 요원들이 허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투입되면 결국 치안 공백이 생겨서 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동행 카드에 대한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한 기후동행 카드가 5일 만에 20만 장을 넘게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범 서비스 첫날이었던 지난 27일 이용 건수는 총 22만 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약 7만 1,000명이 이 카드를 이용해서 버스와 지하철, 또 따릉이를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들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교통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사용 구간이 제한된 데에 대한 일부 혼란도 있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 밖 지하철역은 이용할 수 없지만 하차만 가능한 예외 구간들이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이나 진접선 전 구간, 또 5호선의 하남 구간, 7호선의 인천 구간 등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 내 지하철역에서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해서 탑승을 하고 5호선 하남 풍산역에서 내리는 건 가능하고 5호선 하남 풍산역에서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해서 승차를 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없는 승차권이다라는 안내음이 나옵니다. 또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역에 내리게 될 경우에는 역무원을 불러서 승차 요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이 밖에 아이폰 사용자는 실물 카드를 써야 한다는 점, 또 충전을 할 때에는 현금만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국토교통부의 K패스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때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보다 넓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라지는 카센터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기준 2010년 3,700여 개이던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 수는 2023년 2,700여 개로 1,000개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폐업을 결정했다는 한 카센터 대표는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정비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버틸 수가 없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친환경 정책들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하는데요. 신차 시장에서는 엔진이 없는 전기차가 점점 늘고 있고 환경부가 조기 폐차 지원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오래된 차는 정비소가 아닌 폐차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정비업체가 갈수록 줄어 수요와 미스매치가 확대할 경우에는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소한 수리를 하려고 해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도태되는 산업군에 대해서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관련된 정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기준이 자영업자를 포괄하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비업체 대표들은 정부와 국회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현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월 2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이란 무장단체 소행으로 지목하고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북부에 있는 미군 전초기지 타워 22의 위성 사진입니다. 미군 당국은 타워 22가 드론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부상자들이 많아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 주둔한 미군 부대에 지난 석 달여간 160차례 공격이 이어졌지만 미군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 세력은 이번 공격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점령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학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군의 우방인 요르단 정부는 드론 공격이 요르단 땅이 아닌 시리아의 알탐프 미군 기지에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ومقتل 3 جنود أمريكان وإصابة عدد من الجنود وهذا خارج حدود الأراضي الأردنية الأراضي المملكة الأردنية الهاشمية.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최고의 애국자들을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희생장병의 뜻을 이어 테러와 싸우겠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이번 공격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d a tough day last night in the Middle East. We lost 3 brave souls, and we shall respond.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군 사망으로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의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But it's another very dangerous step because, as I say, the US will have to respond even more strongly than it's done to previous attacks. 워싱턴 포스트는 방공망이 드론을 요격하지 못한 이유는 불분명하다며 군 당국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일본 군마현이 조선인 강제 노동 희생자 추도비 철거를 오늘부터 본격 강행합니다.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과 흐름을 함께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세호 도쿄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조선인 추도비 앞에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 강제 동원으로 숨진 조선인들을 추모합니다. 추도비에는 과거 일본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세워져 20년 동안 같은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이곳 공원에 설치된 조선인 추도비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관할하는 군마현은 오늘부터 추도비 강제 철거에 나섭니다. 2012년 추도식 당시 일부 참가자가 강제 연행을 언급해 정치적 중립 약속을 어겼다며 설치 허가를 갱신해주지 않은 겁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까지 군마현의 방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強制連行っていう言葉自体もう事実のはずなのにそれを日本の政府に忖度したっていうのもひどいですし今すぐにでももう思いとどまってやっぱり撤去は撤回してほしい。 추도비 철거에는 우익단체들의 끊임없는 압박이 작용했는데 철거 하루 전날에도 추도비 근처에 우익단체 회원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군마현의 철거 방침이 일본의 과오를 부정하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県行政としてそういう歴史修正主義、歴史を否定するようなやっぱり姿勢だというふうに私たちは受け入れざる認めざるを得ないんですよね。 일본 내 여러 곳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가 있는데 군마현의 철거 조치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시다 정부는 강제 동원에 대한 직접 사과 없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은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현지 시간으로 이제 30일부터 31일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의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기준금리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1월 기준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면 일단 이제 기준금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가겠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지난 12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우리가 흔히 PC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물가지수 상승률이 근원으로 봤을 때, 즉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것이고 이것이 미 연준에서 이제 목표로 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인데요.
이것을 봤을 때 수치가 작년 동월 대비해서 2.9%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2%로 물가 상승률이 나온 것은 2021년 3월 이후 한 2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가 물가 목표치이기 때문에 2%까지 이제 코어 PC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물가 안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증표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금리를 이제 인하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또 발표된 지표가 경제 성장률 지표입니다. 근데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을 했을 때 3.3%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전체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2.5%가 나왔습니다. 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뭐 1% 후반에서 2%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경제 성장률 수출을 보였다는 건데요. 즉 다시 말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사실은 경기가 둔화되고 좀 침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경기가 계속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좋으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우려해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네. 경기가 계속 좋다 보니까 오히려 물가가 계속 둔화되는 흐름이 오히려 좀 반등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월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일단 그렇지만 또 발표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파월의 입에 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 어떤 게 좀 예고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금리 인하 시점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도대체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파월 의장도 그렇고 미 연준의 고위 인사들도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대체로 시장에서 너무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기대를 수정하려고 하고 좀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FOMC 이후에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이 담화문에서 파월 의장이 과연 금리 인하 시점을 어느 정도로 힌트를 줄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빨라야 한 2분기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그건 이제 앞으로 나올 또 지표들에 계속해서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된 물가나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도 이 미국 고용 관련 지표들이 이제 줄줄이 나올 예정인데 이게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이게 고용 관련 동향 좀 어떤 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이 계속해서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지, 고용 시장의 상황이 완화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고용이 둔화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면 임금 상승률이 일단 떨어지게 될 거고요. 임금 상승률이 서비스 물가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대체로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 임금 상승률이 좀 낮아지면 그 물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둔화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 상품은 이제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었고 서비스도 그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꺾이지 않으면 다시 또 서비스 물가 지수 상승률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뭐 신규 일자리가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실업률은 이번에 지난달에는 3.7%로 그 전달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낮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갈지, 그 다음에 뭐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 흐름을 지속할지 아니면 다 반등할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경제 지표도 경제 지표고 또 이번 주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뭐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등등 이번 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특히 S&P 500 지수가 계속 뭐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이런 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 뉴욕 증시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은 증시에는 좋은 영향이 미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연초에 계속해서 증시가 화랑을 보였던 이유는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시점이 이를테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고용 지표도 좀 좋게 나오면서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 좋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흔히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하는 이 7개의 테크 기업들, 미 증시를 이끌고 있는 7개의 테크 기업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인 테슬라가 지난주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2%나 폭락을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엔비디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아이폰 15가 좀 판매가 부진한 것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진짜 최악만 아니라면 오히려 애플은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실적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이제 높아진 거죠. 하지만 이제 실적이 아주 나쁘지만 않다면은 굉장히 이제 증시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사실 이런 기업들이 AI 같은 그런 이제 최첨단 기술이고 이게 굉장히 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다시 또 추가적으로 증시를 또 화랑에 불 붙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증시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 FOMC에서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 아까 동결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전망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기준금리 동결에 따라서 뭐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교수님?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표현이 나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뚜렷한 신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기대하는 거하고 부합하는 금리 인하 시점이 좀 힌트가 나온다든지 하면 사실 금리 인하라는 것은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호재죠.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특히 테크 기업과 같은 성장주들은 이런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이제 증시를 끌어올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시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 뭐 이번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일단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상황이 좋진 않잖아요. 뭐 외국인 매도 압력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또 실적 전방 하향 조정되고 있고 지금 이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일단 안겨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나라에는 좋은 신호가 될 텐데요. 만약에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당겨지지 않고 오히려 뒤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조금 더 늦춰질 수가 있고요. 따라서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미 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더 일찍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환율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럼 환율이 끌어올려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수입 물가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물가 안정이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이렇게 미국보다 더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를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미 연준에서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됐냐에 따라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증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주제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생성형 AI,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수장인 샘 올트먼 CEO가 이제 한국에 다녀갔습니다. 이제 서울과 평택을 오가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최고 지도부들을 잇따라 만났는데 이 행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오픈 AI가 그 생성형 AI를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를 위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그룹인데요. 이 기업이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이 AI용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엔비디아에 지금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어서 제때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오픈 AI도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럴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상당히 이제 앞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를 직접 생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파트너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행보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또 반도체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교수님, 그 샘 올트먼이 애초에는 한 6시간 정도 체류를 하다가 갈 것이다라는 계획이었는데 1박 2일 일정으로 바뀌면서까지 지금 협업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향후 좀 어떤 발표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제 오픈 AI에서 만약에 반도체를 직접 생산을 하게 된다면 협력 파트너로서 가장 이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이 대만의 TSMC거든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런 관련된 발표가 나온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3E를 이제 상반기 중에 양산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이미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를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HBM3E라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이제 조만간 이제 생산을 해서 상반기 중에 고객사에 납품을 할 계획이거든요. 따라서 엔비디아에 이제 주력으로 납품을 하는 이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SK 하이닉스라든지 곧 납품하게 될 삼성전자와의 협업이라는 것은 엔비디아에서 제대로 이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는 오픈 AI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협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협업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일단 앞서 샘 올트먼이 이제 대만의 TSMC도 방문을 해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업체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성능 D램이라든지 HBM을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서도 강점이 있잖아요. 좀 얼핏 보면 경쟁 분야가 중첩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향후 좀 어떤 방식으로 좀 경쟁이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예, TSMC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데 삼성전자도 사실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에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고대역폭 메모리라든지 일반 이제 DDR 같은 그런 DDR5 같은 반도체를 메모리 칩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TSMC보다는 조금 더 이제 넓은 시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팸리스 업체가 아닌 이제 파운드리 업체로서는 이제 TSMC가 조금 더 이제 더 선두에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제 좀 뭐 비교 위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전체 생산 설비에 관해서는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TSMC와 비교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주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들이 작년에만 10만 건이 넘어섰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 글쎄요,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부동산 시장이 이제 다시 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이제 시장의 침체, 여기에 고금리가 겹쳐지면서 원리금을 제대로 이제 상환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이제 부동산을 이제 담보로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한 3개월 정도 이상 계속해서 이제 이자를 연체를 하는 경우에 이제 개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임의 경매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뭐 판단을 받거나 할 필요는 없고 바로 이제 경매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융기관으로서도 그동안 이제 많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했는데 이것을 좀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이제 금융당국의 질서 있는 정리와 같은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실한 것은 빨리 털고 가자는 그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 경매의 물건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60% 이상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이 대부분 아무래도 저금리 그런 이제 기조가 계속되면서 영끌족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쵸. 굉장히 이제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진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를 이제 산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이렇게 임의 경매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이제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덧붙여서 이제 전세 사기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전세 사기 물건들도 사실 임의 경매가 늘어난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임의 경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임의 경매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유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제 경매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경매랑 이제 임의 경매가 있는데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필요한데 임의 경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경매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경매에 붙여서 이제 입찰되는 것에 따라서 그 채권을 좀 청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제 임의 경매 물건이긴데 아무래도 고금리가
아직 그래도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예. 인하가 올해 중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만 뭐 하반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침체가 완전히 이제 다시 또 반등하는 것으로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미경유 물건은 앞으로도 좀 상당 기간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교수님,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영끌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금리 시절에서 무리하게 좀 대출을 받아서 지금 고금리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좀 갚아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본 분들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와 앞으로 또 피해가 더 커지진 않을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투자는 자기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부동산 투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졌었죠. 그동안 그런 상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금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이제 기대 하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애초에 조금 이제 살펴봤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 이런 사태를 촉발하게 된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뭐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금리 현재 금리가 아니라 금리가 뭐 더 높아진다든지 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대출 한도를 뭐 결정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든지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과연 이 대출이 내가 그 원리금을 계속해서 상환하는데 무리가 없는지를 반드시 고려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유예기간 3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농장에 남아있을 식용견 수십만 마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산 쪽에 자리 잡은 동물보호소. 식사를 챙겨주러 들어온 활동가가 반가운지 대형견이 꼬리를 흔들며 맞이합니다. 지난 2020년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불법 개농장이었던 곳이 보호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길러지던 250여 마리 가운데 130여 마리가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하고 3년째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다 보니 대부분 덩치도 크고 오랜 농장 생활로 사회화가 안 돼 입양이 쉽지 않습니다.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전국 개농장에 남아있는 52만 마리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법안을 보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보호시설로 이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남은 식용견들을 전부 보호소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동물단체는 입을 모읍니다. 개 한 마리를 보호하는데 한 해 평균 200만 원 정도 드는 데다가 보호소나 민간시설은 유기견들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만 해도 제가 일할 때만 해도 한 달에 3톤 가까이 들었는데 막 700, 800마리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료값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걸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일각에선 한 마리에 30만 원 정도인 비용을 생각하면 안락사 추진도 부담스러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식용견들이 자칫 고통스러운 죽음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 추진단을 꾸려 특별법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구조될 개들의 현황 파악부터 필요한 예산과 시설, 인력 확충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망막은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고 완치가 불가능해서 증상을 늦출 수 있는 항염증제를 눈안으로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망막 염증에 따라 약물 전달 속도를 조절해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안과 질환. 그중에서도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황반변성과 당뇨 망막병증은 지난 10년 사이 환자가 2배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질환 인식률은 크게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황반변성은 조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대다수가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문제는 한번 손상된 망막은 회복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눈 속에다가 직접 약물을 주사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점들이 있는 거가 치료의 장애이고, 약물이 작동하는 기간이 지나가면 이 병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망막 내 염증 정도에 따라 약물 전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특정 악성 종양 치료에 활용되던 EGH2 억제제가 망막 변성의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EGH2 억제제를 넣어 안구 내부의 유리체와 성분이 비슷한 히알루론산 기반의 염증 반응성 하이드로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하이드로젤을 망막 변성을 앓는 쥐에게 주사하자 망막 내 염증의 94%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함께 들어간 염증 반응 가교제가 염증 정도에 따라 약물이 퍼지는 속도를 조절해 약효 지속 시간이 4배 늘어났습니다. 눈 안에 있는 유리체와 비슷한 성분의 히알루론산 성분을 섞기 때문에 인체에 좀 더 적합하고, 하이드로젤에 담긴 약물을 쓰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제 염증 상태에 따라서 염증 정도가 심하면 약물이 빨리 퍼지게 되고 느리면 천천히 퍼지게 되기 때문에.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면 몇 주마다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개발한 하이드로젤의 장기간 안정성 확인은 물론 동물 인지 실험과 토끼 영장류 등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경기도 성남엔 전국 최대 규모의 민속 5일장인 모란시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장날마다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전용 주차장이 새롭게 조성돼 장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남의 명물 모란시장은 벌써 설 대목 분위기로 흥겹습니다. 마트보다 저렴하게 장을 보는 재미에 알뜰족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날짜 끝자리가 4일과 9일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으로 540여 개의 점포가 영업 중입니다. 평일 최대 6만 명, 휴일엔 1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모란 제1공영 주차장에 주차 타워를 세우는 안이 거론됐지만 222억 원의 공사비와 3년의 공사기간 때문에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신상진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시장 옆 완충 녹지지대 일부를 고시 관리 계획에서 해제해 잔디블럭 주차장 100면을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공사비 8억 원에 공기는 1년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주차장이 전혀 없다가 주차장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우리 고객들이 오셔서 차 대놓으시고 마음껏 장도 보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민속 5일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더욱 재래시장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상인들과 함께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조성된 주차장은 잔디 보호를 위해서 모란장이 열리는 날에만 개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4도까지 오르는 등 종일 예년 기온으로 뜨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점차 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나오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 충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밤부터는 전북과 경북 지방의 공기도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만 한파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서울이 영하 4.6도, 대전 영하 5.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부산은 9도까지 올라서 야외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 전남을 시작으로 모레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영동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